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처럼 아주 정통하고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직접 또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같이 미국 동행을 하셨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특보님께 일단 이전부터 여쭤봐요. 오늘 이 방송에서의 호칭을 특보라고 제가 해야 될 거 아니면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라고 하셔야 되죠. 좀 민감하시죠? 예, 정부에서 내가 미션을 받으면은 네. 특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네네. 안 그럴 경우는 그냥 제 본업인 교수 타이틀을 써주십시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교수의 자격으로서 이제 사견을 전제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은 그냥 의원님이시고요. 이제 괜찮아 뭐. 어떻게 여덕은 다 풀리셨습니까, 교수님? 네,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귀국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아니 뭐 노여움도 많이 이제 가셨습니까? 질문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기자가? 네. 그 다음에 엄중한 청와대 경고를 받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다짜고짜 질문이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네, 바로 나오는데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어서. 예. 그럼 부적절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질문 나오니까 좀 예.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일부 국내 언론의 지금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상식과 순리를 갖고 한 얘기인데 네. 국내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느낍니다. 그런데 워싱턴 현지에서는 사실상 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뭔가, 통일 정책이 뭔가,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은 뭔가 이런 예. 것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명하고 예. 제가 설명도 많이 해줬고요. 그러니까 네네. 워싱턴 현지 분위기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 특파원 선생들께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보면서 내가 보고는 그러니까 워싱턴 현재 입장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네. 그 교체된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중하게 경청한다는 입장이었고 예. 반면 우리 언론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꿔진 정권에 네.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과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예. 저희 발언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가 이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유지의 이제 발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두 갈래 발언이었는데 자 그러면 김종대 의원께 동행을 하셨으니까 네. 이 두 발언에 대한 미국 현재 반응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아니 미국 현지의 반응은 네.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우드로 윌슨 센터에 네. 그 오찬 시간에 기조 강연이셨어요. 예. 그게 25분간 이어졌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질문자도 한국 특파원. 이어서 4시 반부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또 진행됐습니다. 이건 한국 특파원들 대상으로 한 것이죠. 장소만 미국이었군요. 장소만 미국인데 네. 선생님 발언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손색이 없죠. 원래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예.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면 네. 그 뒤에 나온 기사와 연결시켜 봤을 때 너 한국 대통령 트럼프 만나는데 면접 시험 제대로 준비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트럼프의 면접 시험 보러 가는 겁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윽박지르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이어졌어요. 그게 워싱턴에서 주로 그 쏟아지는 질문들과 국내 기사에 네. 어떤 표출된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좀 여쭤보는 게 이건데요. 뭐냐면 이런 발언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나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을 전제로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짜고짜 동맹에 균열이 간다고 써버리니까.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제 선생님의 핵심 주장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네. 이런 어떤 위기론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우리 문정인 선생님을 부각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보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중간고리로 걸어가지고 그걸 걸어서 특보라는 사람이 네. 미국에 가서
어떻게 미국이 듣기에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동맹 관계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등식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오찬연설에서도 예.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사적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예.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건 사적 의견이고 제 개인적 소신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예. 그런 걸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특보의 발언해서 문재인 정부의 발언 이렇게 해서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한 발언은 그 전에 그 세 번째 세션에서 마이클 그린 교수하고 네. 우리 김종대 홍익표 의원들하고 그 토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마이클 그린 교수 주장이 결국에 만약 사드가 배치 안 되면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고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 저는 그때 청중석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사드 문제 그 방어적인 무기체계 하나 갖고서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예. 일단 유사시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믿겠는가.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사드와 동맹을 환치시키는 이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네. 60년 넘은 동맹이 예. 그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그렇게 깨진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그걸 어떻게 그 동맹을 믿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이어서 그럼 한미 동맹 관계 현 주소를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난 9년 동안 예. 한미동맹이 상당히 견고해졌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에. 예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난 9년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을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럼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해도 그건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한미동맹이 엄청난 억지력을 전쟁 억지력을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맹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렇죠. 또 동맹이 또 그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저는 동맹을 보는데 다른 분들은 동맹을 목적 그 자체로 보고 또 생존과 무슨 우리의 번영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거기에서 인식론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조금 재정립돼야 된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간 재임 중에 가급적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국군이 지원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만 7천 명 갖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65만 대한민국 군 전체를 작전 통제할 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동맹의 어떤 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의 구조적 의존성이 더 강화되어 왔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길게 봐서는 그 의존성을 조금씩 이제 그 경감해가는 그러면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견해신가요? 그 정상화죠. 그냥 정상화. 동맹 관계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럴 경우 지금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뭐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하면 미국하고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미국의 완전히 소위 괴뢰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찾아오면은 그다음 북한이 도발적 행동 나왔을 때 우리가 독자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북한이 자연히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도 미국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얘기해야 풀리겠구나라고 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단순히 동맹 관계의 정상화일 뿐은 아니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이 특히 보수적인 여론이 이 그 교수님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는 동맹이라는 건 매우 안전한 틀 같아 보입니다. 네네. 그동안 9년간 한국의 안보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때 의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중환자실에서만 있을 겁니까? 네. 퇴원해서 네. 체력을 길러 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같은 이런 불안에 같은 거 떠는 네. 대한민국은 동맹에 대한 그 문장인 선생님 말씀대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마치 환자와 의사와 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네.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 현상을 타파하는 거잖아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의 서명국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도 아닌데 전시 작전권까지 없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는가? 무언가 현상이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는 예. 우리가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판을 리셋, 새로 짤 수 있는 당당한 민족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미래 우리 생존의 공식이라고 본다면 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해두고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자. 이것 없이 어떻게 현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계속 중환자실에 있을 거냐. 이런 점이죠. 그게요. 네. 동맹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 동맹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동맹을 정상화시키는데 자 그럼 북한의 위협은 지금 현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하나는 비대칭 위협해서 특히 대량살상 무기 포함한 핵 위협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재래식 위협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재래식 위협은 최소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뤄나가자. 네. 그러나 우리가 갖지 못한 비대칭 전력 즉 대량살상 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맹의 틀 안에서 의존을 하죠. 예, 예. 그리고 확대 억지 그리고 해구산의 공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대량살상 무기 그다음에 뭐 정보 정찰 감시 능력 그리고 해군과 공군의 부분 전력 같은 걸 지원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주력군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점차 해공군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정보 정찰 감시 자산도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예, 예. 오히려 한미동맹이 보완적 관계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시비를 나누는 네.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의 어떤 이분론적인 발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귀국길에 공항에서 맞닥뜨린 기자들의 아주 그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질문. 결국 그거에는 기자 개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고 목적시화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결국 투영이 된 거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 시장, 여론 환경에서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시각도 아주 너무나 두텁다.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돌파할 수 저는 있다고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거 열린 사회입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결국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동맹을 하는데도 꼭 미국하고 주종관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뭐 보수적인 분들은 동참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것이 이념 논쟁화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그렇죠. 그냥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이 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해 나가지 예.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의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지 이런 식의 공론화가 되어서 토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제 동맹,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또 정상화라고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종북 좌파의 이념적인 어떤 뭐 공세 내지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일각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지 모르는 나라를 진정성 있게 도와주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주권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결의를 갖고 그걸 당당하게 주변국에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미국도 뭐 좀 전략자산 배치해달라고 또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면 오로지
도무지 코드를 맞추는 식의 그러면서 무언가 맨날 바라는 식의 이런 동맹을 미국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런 동맹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고 우리는 은전을 베푸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돼버린 식의 네. 이런 동맹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에 과연 도움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국격의 추락이고 네. 품격이 없는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지 그걸 동맹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대단히 왜곡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과거와 같은 일방적 시해 동맹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호해 동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시해 동맹이라는 건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고 우리는 무임승차하는 예. 이런 동맹. 예. 이것은 트럼프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군사 원조 개념 비슷한. 그러나 반면에 미국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러면서 서로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호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얼마든지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동맹은 트럼프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그런 압박을 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마련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이제 현안으로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어떤 그 동맹의 재정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재래식 군사 대비에 있어서 어떤 자주 국방력을 강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대량 살상 무기에 있어서 어떤 미국과의 공조라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바로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사드 이야기인데 사드가 뭐냐? 그 북한의 핵을 실은 미사일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 아니냐. 근데 왜 반대하고 자꾸 질질 끄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다 본다면 오히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 과거와 같은 안보 지상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일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예. 지금같이 아주 상호전적 복합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사드. 네. 사드가 있어서 이북이 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것도 한 변수죠. 또 다른 한 편수는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촛불의 힘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는 아닙니다. 피플 파워에 기초한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 법의 지배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절차적 법 절차,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아무튼 간에 또 중국이 사드 문제로 우리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제재를 가해오고 있고 이것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소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보 변수도 보고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보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것도 보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보면서 거기서 종합 판단을 내리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조하는데 만약 중국의 압박이 더 커지면서 민생 경제에 대한 피해가 10조, 20조, 30조씩 넘어간다. 그럼 대통령이 또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여러 경합하는 국익의 가치들이 있는데 이걸 견주고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게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사드를 너무나 단선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안보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포괄안보 개념에 의해서 군사안보도 있지만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바로 그 국내 법 절차를 강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유제의 그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인이나 정책 당국자의 반응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다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물론 다 이해하고 그건 아주 이해하는데
이제 몇몇 아주 소위 그 보수적인 인사들, 그 네. 마이클 그린이 그 보수적인 대표적인 인사인데 이제 네.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비밀을 요하는 군사 시설의 경우에는 예.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네네. 왜 한국 정부가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건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아주 통쾌하게 답변을 했죠. 반박 바로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반박 들어갔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거의 저기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저 국방장관이 지난 정부에 주민들에게 대한 약속이었다. 네. 예. 그런데 몰래 들어오고 뭐 저기 대충 처리하는 거는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공개 다 하고 그 어떤 주민들하고 그런 절차를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한다? 이건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지난주에 네. 그 신임 국방부 차관 서주석 차관이 네, 네, 네. 이제 부임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사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성주 소성리 주민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위로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일 갔죠. 예. 왜 그러냐.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종북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그 시민단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 150명 노인네들 사는 마을에 4월 26일에 새벽 5시에 8,000명의 경찰이 와서 밀어 닥쳐가지고 주민들 20명을 다치게 하고 올려보낸 사드입니다. 예.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 사드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있고 사드도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마을회관에 거기 가서 네. 할머니들 안아주셨습니다. 아유. 이게 지난 정부하고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다. 우리가 뭐다 지금 말이 많지만 네. 이거는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네. 군홧발로 밀어붙이고 들어온 사드라면 네. 거기서 절차와 준법 질서가 무시됐다면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늘 차관의 행보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희망이 있다. 의원님의 영향력이 대단하시군요. 아니 우선 내 얘기가 막 수첩을 꺼내 적더라고. 또 한 말씀 드리니까 또 바로 또 이렇게 수첩가 이거 받으시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초 한미 간 합의는 한 기만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됐는데 어떤 연유인지 빨라졌다. 이런 그 요지의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작년 7월에 사드 배치 합의 발표문에 2017년까지 배치 완료해서 실전 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다 배치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뭐가 진실인 겁니까? 미국에 가서 물어봐도 누구도 몰라요. 예? 이게 지금 사드 배치가 가속화된 게 네. 결국 가속을 넘어 과속이 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갓길로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지금. 전복 사고 난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사드가 전략 무기가 비전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한 기만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면 이미 한미 합의가 확인이 돼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약정서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날 한미 간의 합의가 결정이 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것도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는데 자 그때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결정을 먼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채 시험 보고 있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다 이 얘기요. 예.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검토는 실제 11월 돼서 끝나가지고 그때 서명을 합니다. 거기에 써 있는 문구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탄핵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가서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한두 대로 적한 것을 탄핵 기간에 갑자기 대통령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과속화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지금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교수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지금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교수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의문도 제기를 하셨다면서요. 발사대는 들어왔는데 발사대에 넣어야 될 미사일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다. 제가 됐습니까? 그 후에 확인했는데 네. 지금 그 포대의 그 2기의 발사대가 네. 부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발사대마다 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16발은 들어와 있고 2기 발사대에 대한 예. 미사일은 들어와 있고 예. 나머지 4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48이 30이니까 30. 48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16발만 들어와 32발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4기의 발사대를 못 넣는 이유입니다. 미사일이 안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는 거죠. 그래요? 복잡하네요, 사대는. 그러니까 일개 포대 배치할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속을 넘어서 과속으로 갔다. 그렇죠. 이런. 그러면 저 4기는 원래 올해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장이 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아야 한두 기였어요. 네. 이걸 올해 안으로 IOC라고 초기 작전 능력에 해당되는 그걸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4기가 내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최종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래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가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제는 못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강조가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어떤 그 인식의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조해 나가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하여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사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게 부수적 변수로서 얘기되는데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소위 기존 배치된 거는 계속 이행한다라고 하는 걸 재확약, 영어로 reassurance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가 될 거고 사드 때문에 무슨 정상회담 판이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저는 지금 우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대통령이나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상회담을 일단 하면은 그게 성공적이 되기를 원하죠. 만약 그 정상회담이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그 두 정상의 정치적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을 때는 양국 관련자들은 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낙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견의 차이가 정상회담의 전체의 분위기를 깰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환수 문제도 좀 이번에 이야기되면서 애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그 돌렸던 것들을 다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상 간에서도 원론적인 건 다룰 수는 있겠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SCM에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뤄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한 접근법에 대해서는요? 북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제재와 관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항상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은 대화에 방점을 더 둘 수 있고 미국 대통령께서는 제재에 방점을 둘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할까요?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추진에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양해를 구하고 또 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뭐 국제 제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보면은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다음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미국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얼마 전에 미국 의원단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뭐 경고성 발언까지 하고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마 통일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이나 2322를 보게 되면은 네. 그 안에서도 결국에 소위 북한하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가령 270 45조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교류를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이 북한하고 계속 지금 경제하는 게 그 270 45조에 기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결국 그 기존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북한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내놓은 게 없는데 오이사 조치 우리가 스스로 해제하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방어막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보수 세력들이. 물론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6.15 17주년 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북한이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협력적 자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였는데 지금 북한이 그걸 계속 그런 자세를 보이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그림을 마련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일부가 민간단체 방북, 그러니까 승인까지 했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이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니까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속칭 간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더 큰 걸 바라고 있는지 모르죠. 더 큰 거라고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 같은 걸 재개하고 뭐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이 원하는 쇼핑 리스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과감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북한도 그거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도 할 걸 하고 그다음 과욕이다 북한에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팩트 확인 하나 좀 들어갈 게 있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에 혹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 하신 적이 있으신지? 금요일은 아니고요. 아, 금요일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동원 전 장관이나 이 정세현 전 장관을 내용상의 특사로 이렇게 북한에 보내서 관계를 좀 개선하는 어떤 돌파구를 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까? 또 대통령하고 대화한 걸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질문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럼 필요성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것은 이 팩트 말고 이제 의견으로. 글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유도신문을 잘하셔서. 이번에 워낙 언론에 의한 집단 폭행 비슷한 이런 상황을 겪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문정인 선생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사실 또 국내에 석학이시고 제가 또 배울 게 많아가지고 전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 만큼 같이 다니는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 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윽박지르기 그러면서 그 어떤 집단 폭행식으로 표적을 갖다가 난타하는 식의 이러한 어떤 그 서슬퍼런 전국에서 남북 대화 한미 동맹의 그 미묘한 균형을 맞추기라는 건 정권으로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확 내지르고 싶겠죠. 저는 야당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아마 정부에서 이 집권 초기 정국을 관리하는데 가장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까. 그 점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국민적 시선이 상당히 뜨겁고 또 되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포인트 이거를 위해서 좀 봐라. 이렇게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교수님 한미 정상회담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거든요. 과거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고 사실상 미국이나 유엔에다가 외주를 준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코리아 패싱은 정말 극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입장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적 시선이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네. 이걸 어떻게 그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워싱턴에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나는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불안한 정서가 있구나.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예. 하도 엽기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건 사실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예. 그러면서 만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의 파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요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뭐 사업하던 사람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뭐 가끔 엽기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걸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성격 분석상 사실상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룰 거라고 봐요. 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보면은 시진핑 주석 같은 걸 보세요.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더 먹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던데요. 뉴스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지금도 시진핑 주석을 자기가 상당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진지하고 진솔하고 그다음에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그런 대통령을 훨씬 더 존경스럽게 대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나의 정말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잘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음양의 조화? 그래서 뭐 태음인과 소양인의 만남이겠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악력이 좀 세셔야 되는데 악수할 때 힘을 확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전사 출신은. 그런가? 폭발물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폭발물 처리반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잘 처리하겠죠. 악수를 할 때 딱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준다면서요, 뉴스 보면.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와서 트럼프가 더 이상 사용 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아까 그 시혜적 동맹에서 이제 호혜적 동맹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인데 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구서를 내놓을 가능성,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뭐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요? 방위비 증액이라는 게 한국과 미국 사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금년 연말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협상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대응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이미?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건 기본입니까 그러면?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오늘 아주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여쭤볼 게 지금 이만큼 쌓였는데 나중에 자리 한번 다시 한번 마련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그리고 오늘은 특보 자격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한미 관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까지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는가. 무언가 현상이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판을 리셋, 새로 짤 수 있는 당당한 민족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우리 생존의 공식이라고 본다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해두고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자. 이것 없이 어떻게 현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계속 중환자실에 있을 거냐. 이런 점이죠. 그게요. 동맹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동맹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동맹을 정상화시키는데 그럼 북한의 위협은 지금 현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하나는 비대칭 위협에서 특히 대량살상 무기 포함한 핵 위협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재래식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재래식 위협은 최소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뤄나가자. 그러나 우리가 갖지 못한 비대칭 전력, 즉 대량살상 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적과 동맹의 틀 안에서 의존을 하죠. 그게 확대 억지 그리고 해구산의 공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대량살상 무기 그다음에 뭐 정보 정찰 감시 능력 그리고 해군과 공군의 부분 전력 같은 걸 지원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주력군이 되는 것. 그리고 점차 해공군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정보 정찰 감시 자산도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오히려 한미동맹이 보완적 관계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시비를 나누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의 어떤 이분론적인 발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귀국길에 공항에서 맞닥뜨린 기자들의 아주 그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질문. 결국 그거에는 기자 개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고 목적시화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결국 투영이 된 거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 시장, 여론 환경에서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는 시각도 아직도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건 사적 의견이고 제 개인적 소신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특보의 발언해서 문재인 정부의 발언 이렇게 해서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한 발언은 그 전에 그 세 번째 세션에서 마이클 그린 교수하고 우리 김종대 홍익표 의원들하고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이클 그린 교수 주장이 결국에 만약 사드가 배치 안 되면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고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청중석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사드 문제 그 방어적인 무기체계 하나 갖고서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일단 유사시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믿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드와 동맹을 환치시키는 이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60년 넘은 동맹이 그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그렇게 깨진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어떻게 그 동맹을 믿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이어서 그럼 한미 동맹 관계 현주소를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난 9년 동안 한미동맹이 상당히 견고해졌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난 9년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럼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해도 그건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엄청난 억지력을 전쟁 억지력을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맹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또 동맹이 또 그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저는 동맹을 보는데 다른 분들은 동맹을 목적 그 자체로 보고 또 생존과 무슨 우리의 번영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인식론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조금 재정립돼야 된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죠.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간 재임 중에 가급적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국군이 지원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만 7천 명 갖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65만 대한민국 군 전체를 작전 통제할 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동맹의 어떤 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의 구조적 의존성이 더 강화되어 왔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길게 봐서는 그 의존성을 조금씩 이제 그 경감해가는
그러면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견해신가요? 그 정상화죠. 그냥 정상화. 동맹 관계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 지금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뭐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하면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미국의 완전히 소위 괴뢰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찾아오면은 그다음 북한이 도발적 행동 나왔을 때 우리가 독자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북한이 자연히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예.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도 미국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얘기해야 풀리겠구나 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단순히 동맹 관계의 정상화일 뿐은 아니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이 특히 보수적인 여론이 그 교수님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는 동맹이라는 건 매우 안전한 틀 같아 보입니다. 네네. 그동안 9년간 한국의 안보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때 의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중환자실에서만 있을 겁니까? 네. 퇴원해서 네. 체력을 길러 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같은 이런 불안해 같은 거 떠는 네. 대한민국은 동맹에 대한 그 문정인 선생님 말씀대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마치 환자와 의사와 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네.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 현상을 타파하는 거잖아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의 서명국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도 아닌데 전시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계속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가 이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유지의 이제 발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두 갈래 발언이었는데 자 그러면 김종대 의원께 동행을 하셨으니까 네. 이 두 발언에 대한 미국 현재 반응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아니 미국 현재 반응은 네.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우드로 윌슨 센터에 네. 그 오찬 시간에 기조 강연이셨어요. 예. 그게 25분간 이어졌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질문자도 한국 특파원. 이어서 4시 반부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또 진행됐습니다. 이건 한국 특파원들 대상으로 한 것이죠. 장소만 미국이었군요. 장소만 미국인데 네. 선생님 발언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손색이 없죠. 원래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예.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면 네. 그 뒤에 나온 기사와 연결시켜 봤을 때 너 한국 대통령 트럼프 만나는데 면접 시험 제대로 준비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트럼프의 면접 시험 보러 가는 겁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윽박지르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이어졌어요. 그게 워싱턴에서 주로 그 쏟아지는 질문들과 국내 기사에 네. 어떤 표출된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좀 여쭤보는 게 이건데요. 뭐냐면 이런 발언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나 나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을 전제로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짜고짜 동맹의 균열이 간다고 써버리니까.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제 선생님의 핵심 주장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킨다는 네. 이런 어떤 위기론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우리 문정인 선생님을 부각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보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중간고리로 걸어가지고 그걸 걸어서 특보라는 사람이 네. 미국에 가서 어떻게 미국이 듣기에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동맹 관계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등식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오찬연설에서도 예.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사적 의견이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처럼 아주 정통하고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직접 또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같이 미국 동행을 하셨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특보님께 일단 이전부터 여쭤봐요. 오늘 이 방송에서의 호칭을 특보라고 제가 해야 될 거 아니면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라고 하셔야 되죠. 좀 민감하시죠? 예, 정부에서 내가 미션을 받으면은 네. 특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네네. 안 그럴 경우는 그냥 제 본업인 교수 타이틀을 써주십시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교수의 자격으로서 이제 사견을 전제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은 그냥 의원님이시고요. 이제 괜찮아 뭐. 어떻게 여덕은 다 풀리셨습니까, 교수님? 네,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귀국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아니 노여움도 많이 이제 가셨습니까? 질문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기자가. 네, 그 다음에 엄중한 청와대 경고를 받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다짜고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네, 바로 나오는데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어서. 예. 그럼 부적절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질문 나오니까 좀 예.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일부 국내 언론의 지금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상식과 순리를 갖고 한 얘기인데 네. 국내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느낍니다. 그런데 워싱턴 현지에서는 사실상 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뭔가, 통일 정책이 뭔가,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명하고 예. 제가 설명도 많이 해줬고요. 그러니까 네네. 워싱턴 현지 분위기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 특파원 선생들께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보면서 내가 보고는 그러니까 워싱턴 현재 입장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네. 교체된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중하게 경청한다는 입장이었고 예. 반면 우리 언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꿔진 정권에 네.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과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예. 저희 발언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